그래서 언어 처리 시스템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소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우리는 언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때 컴파일러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번역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겠죠. 자, 문제를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일단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문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문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이 문제 분석을 결국 해내지 못하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현재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해도 컴퓨터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사람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 분석이 끝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나열하면 되겠죠. 그 해결하는 순서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것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슈도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코드를 이용하는 거죠. 슈도 코드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순서를 나열해 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전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으로서는 순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얼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등등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나열하면 그것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 분석으로부터 이 알고리즘 작성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작성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언어를 선택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 중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기어도 선택할 수 있고 어셈블리어도 선택할 수 있고 고급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은 고급 언어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급 언어들이 근데 이제까지 2,000개 이상의 고급 언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 언어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했듯이 이제 내가 아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가장 잘 맞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그런 언어를 선택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든지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언어가 되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바로 문제에 따르는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과학기술 계산용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아마도 포츄런을 택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입출력 문제를 주로 다루는 문제였다라고 하면 아마도 코볼이라는 언어를 택했을 테고요. 뭐 C 언어를 택하는 것도 범용성 언어니까 아까처럼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로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언어라는 것은 원래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C 언어를 선택했어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C 언어를 선택한 이유는 C 언어가 바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해야지만이 되고요. 자, 이 언어를 선택했는데 내가 잘 아는 언어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이 알고리즘을 그 언어를 신텍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것을 우리는 바꿔줬을 때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어를 선택했는데 내가 언어를 모르는 언어더라. 예를 들어 우리가 C를 주로 배웠는데
코볼이라는 언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사용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코볼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코볼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한 가지 언어를 능통하라는 이유는 내가 코볼 언어를 몰라도 예를 들어 C에 능통하다라고 하면 코볼 언어를 배우는데 짧게는 2시간, 많으면 일주일 정도면 얼마든지 언어를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알고리즘을 C 언어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실행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뭐를 하느냐? 이번에는 컴파일러를 C 컴파일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코볼 컴파일러를 부릅니다. 그러면 C의 신텍스에 맞게 프로그램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코볼 컴파일러를 돌리면 당연히 신텍스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코볼 측을 갖다 놓고 신텍스를 수정하는 디버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디버깅을 몇 번만 하면 코볼이라는 언어를 또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간에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짧게는 2시간, 많으면 일주일이면 새로운 언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언어들에 대한 특성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더 자세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예를 들어 C 언어를 선택했다 그러면 C 소스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소스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면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대로 소스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은 컴파일러를 부릅니다. 자, 컴파일러를 불렀는데 여기 내용에 봤더니 프리프로세서가 먼저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프리프로세서를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통합 환경이라는 것은 사용자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세세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단지 메뉴상에 통괄해서 총합적으로 뭐를 클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클릭하든 실행을 클릭하든지 간에 순서는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시스템 안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컴파일러를 클릭하든 실행을 클릭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불려오는 놈은 프리프로세스가 불려옵니다. 자, 앞에 번역기 중에 프리프로세스 얘기를 했죠. 그리고 C 언어에 대한 프리프로세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파일을 인클루드 한다든가 매크로 기능들을 풀어서 제끼는 것이 바로 프리프로세스에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파일에 해당되는 인클루드 문장에 해당되는 함수를 다 대처를 시키고 매크로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다 대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장된 C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부분에서 컴파일을 클릭했더니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첫 번째는 프리프로세스가 불려오더라는 것이고요. 끝나면 프리프로세스의 끝은 확장된 고급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로 이 프로그램을 C로 썼다라고 하면 C 언어의 확장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확장된 프로그램도 다 C 언어임에 틀림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불려오는 놈이 누구냐?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는 우리가 정의를 하이레벨 랭귀지를 받아서 예를 받는 거죠. 첫 번째는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대로 기계어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통합 환경에서는 우리한테 선택할 권한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한 번에 가지 않고 두 번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길을 택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서 간다는 의미는 별로 효율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죠? 당연히 한 번에 가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이 방법은 효율이 좋고요. 이 방법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은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이유는 일반적인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하이레벨 랭귀지를 받아서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를 만들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굉장히 복잡하고 커집니다. 반면에 하이레벨 랭귀지를 받아서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면 요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컴파일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한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놈을 사용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어셈블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놈이 바로 어셈블러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간단한 컴파일러를 만들고 어셈블러를 사용하면 바로 기계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직접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프리프로세스 컴파일러 클릭을 하면 프리프로세스가 먼저 불려오고요. 두 번째는 컴파일러가 불려오고 세 번째는 어셈블러가 불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랜슬레이터가 작업을 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OBJ 코드, 머신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머신 코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실행 가능한 코드냐라고 했을 때 여기 실행 가능한 코드는 아니죠. 자, 기계어로 되어 있지만 얘는 실행하지 못합니다. 자, 이유는 지금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에서 보면 메모리 하이라키에서 메인 메모리는 비쌉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만 메인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보조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쌉니다. 속도는 느리고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보조 메모리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메인 메모리를 끌고 와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컴파일러 작업에서 보면 앞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을 받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실행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작업들을 어디서 하느냐? 보조 메모리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 메모리에 작업을 하니까 요놈 코드도 보조 메모리에 있게 됩니다. 보조 메모리에 있는 것은 실행 가능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링커가 링킹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링킹 작업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여러 개의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혹은 여러 개의 함수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개의 모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세 개의 프로시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A라는 프로시저를 콜하고 A를 수행하다 B라는 프로시저를 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은 메인 A, B라는 프로시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실행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메인 A, B가 서로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컴파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런 단위를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3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3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3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링킹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링킹을 하면 아까처럼 메인하고 A하고 B를 다 한꺼번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한꺼번에 작성할 때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인에서 call A를 하면 컨트롤 A로 넘겨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A에 있는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보면 콜된 자리에 A라는 프로시저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도 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카피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그대로 카피해서 A를 콜하는 자리에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A를 수행하다 봤더니 B 함수를 콜하게 되니까 B 함수를 콜하는 자리에 똑같이 B 프로시저를 카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룰을 적용해서 링킹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바뀌겠죠. 그 작업을 우리는 링킹이라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하나의 OBJ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까지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조 메모리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메인 메모리로 끌고 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조 메모리에 있던 이 코드를 메인 메모리로 끌고 오려고 하면 그 끌고 오는 작업을 우리는 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더가 로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딩은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C 언어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작업을 하면서 컴파일러라는 놈이 기억장소 할당이라든가 변수에 대한 기억장소 할당들을 다 했죠. 그죠? 자,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기억장소 할당은 어디다 했느냐? 보조 메모리도 한 거죠. 메인 메모리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메인 메모리 가서 기억장소 할당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메모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베이스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나타내는 상대 주소로 배치가 됩니다. 반면에 메인으로 올라오면 상대 주소가 아니라 실제 주소, 절대 주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딩을 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상대 주소를 절대 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주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터라는 놈을 많이 사용합니다.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레지스터의 효율이 가장 좋아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드들을 레지스터한테 할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코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1000라인이 됐습니다. 1000라인을 레지스터를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는 레지스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라인을 4개의 레지스터한테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적으로 4개씩 끊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요. 자, 그래서 끊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레지스터 할당을 한다는 뜻은 빠르게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1000개의 라인을 4개의 레지스터한테 할당하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000개의 라인을 4개의 레지스터한테 할당하는 방법은 몇 개나 될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산수학에서도 했을 테고 이것은 우리가 통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의 라인을 레지스터 4개 레지스터 할당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1000개 라인을 1개 레지스터한테 할당할 수도 있죠. 999개를 첫 번째 레지스터에 하나를 두 번째 레지스터에 할당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순서를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중복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순서도 허용하고 중복도 허용하면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순서를 허용하고 중복은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자, 순서를 허용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면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서도 허용하지 않고 중복도 허용하지 않으면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비네이션이야. 그래서 네 가지 경우죠. 지금 이 경우는 그럼 어떤 얘기냐? 순서도 고려해야 되고 중복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4개 레스트한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복 순열 개수가 됩니다. 아까 1000개 라인을 4개의 레스트한테 넣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4 파이 1000입니다. 4 파이 1000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4의 1000승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 4의 1000승이요. 혹시 계산이 가능한가요?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 지금 숫자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큰 숫자인데 그 가까이 경우를 다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놈을 찾아내라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 할당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는 NP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NP 하드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NP는 N자는 난 폴리노미알의 약자고요. N자는 난의 약자고 P자는 폴리노미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P는 난 폴리노미알의 약자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실행 시간을 폴리노미알만큼을 줬더니 그래도 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NP 하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런 NP 문제에 걸려져 있는데 NP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아까처럼 잘 풀리지 않는 문제니까요. 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제한을 가합니다. 아까처럼 4의 1000승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 4가지 방법만 택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놓고 4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했던 대로 꼭 앞에서 4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산수학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우셨냐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버텍스 컬러링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프의 정점에다가 색을 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색을 칠할 때 한 정점에서 다음 정점이 노드로 연결되어 있으면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한 그래프에 색을 칠할 수 있는 최소 가지수의 색은 몇 가지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버텍스 컬러링 문제고요. 이런 버텍스 컬러링 문제를 바로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한을 가하는데 그런 버텍스 컬러링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NP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결해서 레지스터 할당을 하고 메인 메모리를 끌고 오면 바로 실행 가능한 목적 코드가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는 것부터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를 우리는 언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처럼 이 안에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주어져서 이렇게 알고리즘 작성하고 소스코드 한 다음에 컴파일 클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무슨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용을 안다라고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장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장에서 간단한 컴파일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번역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2장은 간단한 컴파일러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말, 물리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이제 논리적인 거고, 물리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 컴파일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뜻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는 컴파일러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간단한 컴파일러 예를 통하여 컴파일러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컴파일러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그러면 실제 컴파일러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컴파일러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번역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컴파일러는요.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예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번역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한글로 하는 것은 자연어 처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C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컴파일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방법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방식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대로 I am a boy를 한글로 번역하시오라고 쓰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하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단어 대 단어로 그냥 무조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I니까 나는, am, 이다, boy, 소년. 그래서 나는 이다, 소년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그럼 번역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번역을 이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번역을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제 검사합니다. 자, 사람은 지금처럼 잘 압니다. 그 내용을. I를 썼네, 두 번째는 M을 썼네, 세 번째는 O를 썼네, 네 번째는 boy를 썼네. 그래서 뭐 명사가 뭐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보는 눈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컴파일러가 혹은 컴퓨터가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까처럼 사람 눈으로 봐서 I라고 했는데 컴퓨터라는 놈한테는 I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처럼 컴파일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것들이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I자를 읽었을 겁니다. 자연어에서는 지금처럼 블랭크를 이용하면 단어 대 단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는 블랭크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 그래서 다시 컴파일러 얘기를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연어에서는 블랭크가 나왔으니까 I라는 단어를 하나 썼네 이렇게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A자 읽고 M자 읽은 다음에 다시 블랭크를 만나니까 AM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를 썼네. 같은 방법으로 boy를 썼네. 이렇게 끊어내면 이것은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써놨을 때 컴파일러한테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뭘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첫 번째 단계에 바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됐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어휘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휘 분석은 요새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키워드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키워드, 단어를 찾는 거죠. 그죠?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반복됐는지를 알으면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키워드 검색하려고 그러면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카운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전부 다 해봤더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그 단어가 바로 주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까처럼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어휘 분석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한 줄 치환문을 하나 썼을 때 치환문을 어떻게 단어별로 분석을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고민거리고요. 자, 지금처럼 사람이 했던 것처럼 4개의 단어로 이렇게 끊어서 쓰면 그 다음 단계는 이 4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지만이 되죠. 그래서 영어의 팔품사 가운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영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팔품사 중에 그래서 품사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러면 영어 문장에 5대 구성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주어 동사로 되어 있다든가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장 구성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 문장을 봐서 다 했더니 문장 구성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아낸다는 거죠. 봤더니 얘는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확인해내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작업을 알아내면 얘를 이제 한글의 어순에 맞도록 번역하는 일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한글 문법에 맞도록 번역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처럼 첫 번째 이런 단어를 검사하는 것을 어휘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휘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지금처럼 문장의 구성 요소 중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법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문법 중에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찾아낸 다음에 그 문법을 찾아내면 그 문법에 맞도록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문법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는 구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어휘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어휘 분석, 구문 분석 끝나면 바로 번역이 가능하느냐? 아니고 컴파일러는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이외에도 4가지의 더 단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은 영어 문장을 번역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짠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얘기들을 이런 형태로 한다는 뜻이고요. 자, 지금 설명했던 얘기들을 다 써놨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컴파일러에 오면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과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번역하는데 자, C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했을 때 아까처럼 첫 번째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단어들을 여기서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큰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어휘 분석 단계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이런 토큰의 문법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단계고 그것을 우리는 구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미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자연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이자 이것은 지금 제가 펜을 하나 들었는데 이것은 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문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틀리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연 언어에서는 그런 의미 분석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 분석 그런데 형식 언어 우리가 지금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토마타 시간에 형식 언어란 것은 문자열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미 분석 시간에는
의미를 체크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타입을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타입을 썼는지 예를 들어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2 더하기 3.5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연산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요. 자, 일단은 시연에서 2 더하기 3.5라고 쓰면 연산 불가합니다. 그러면 연산을 불가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러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하나는 고쳐서 사용하던가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언어에서는 에러라고 하지 않고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에러를 주는 언어는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지금처럼 2 더하기 3.5를 하라고 하면 바로 에러가 뜹니다. 반면에 시언어에서는 고쳐서 연산하겠답니다. 자, 고쳐서 어떻게 연산하느냐? 타입이 똑같아야지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메모리에 표현하는 방법이 같아야지만이 비트 단위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 더하기 3.5를 연산하라고 하면 연산이 불가능하니까 두 놈의 타입을 맞추렵니다. 맞추는 방법 간단하죠? 2라는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꿔서 2.0으로 만든 다음에 2.0 더하기 3.5를 연산하도록 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3.5라는 놈을 실수형인데 정수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5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3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3으로 바꿔서 연산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아니고 나는 둘 다 2를 문자형으로 바꾸고 3.5도 문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문자형 연산을 해야 되겠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쨌든 타입을 서로 맞춘 다음에 연산하겠답니다. 그것이 C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에러를 내지 않고 연산을 하겠답니다. 자, 그걸 언제 하느냐? 바로 의미 분석 시간에 합니다. 자, 의미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중간 코드 생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중간 코드 생성은 뒤에 다시 전체적인 구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코드 최적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최적화는 실행 시간을 줄이거나 기억 장소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는 코드 최적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달성할 수 있고 한 가지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한 가지는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코드 최적화라는 얘기를 했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최적화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는 의미는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타협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코드 최적화라는 것은 코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계는 목적 코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타겟 머신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 코드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앞에서 했던 대로 타겟 머신에 대한 머신 코드가 다 달랐었죠. 그래서 그 머신에 맞는 머신 코드를 생성해야 되고요. 또한 머신 코드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단순하게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한 목적 코드를 생성해야 되고 또한 앞에서 레지스터 설명을 했습니다. 레지스터에서 가장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인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그 설명의 견해는 굉장히 여러 견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의 구조에 관한 견해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 내용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2장의 컴파일러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컴파일러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컴파일러의 구조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들이 다른데 여기에 써놓은 두 가지 방법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분석과 합성 모델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는 분석과 합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과정하고 신세시스, 무엇을 모으는 혹은 출력해내는 그런 합성 모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분석과 합성 모델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면 밑에 지금 제가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C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C 컴파일러는 요 놈이 C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컴파일러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서 첫 번째 단계는 어휘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어휘라는 것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단어들로 써져 있느냐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A는 B 더하기 C 세미콜론이라는 치환문을 하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A는 B 더하기 C라고 썼다는 뜻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취합문을 쓴 거죠. 그렇지만 컴파일러는 그놈이 취합문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A 이퀄 B 더하기 C라고 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쓴 거냐면 변수 중에 A라는 변수 하나 썼고 B라는 변수 썼고 C라는 변수를 썼고 그 다음에 연산자는 더하기 연산자를 썼고 문장하고 문장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로는 세미콜론을 사용했으며 그 다음에 치환문을 쓰기 위해서 B 더하기 C의 결과값을 A에 치환하기 위해서 치환 연산자를 썼다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컴파일러도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번역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컴파일러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쓰면 첫 번째 글자를 A를 읽을 텐데 A를 읽기 전에 첫 번째 컬럼이 어디냐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A자를 1컬럼에 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8컬럼에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컬럼에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1컬럼에 쓰던 8컬럼에 쓰던 10컬럼에 쓰던지 간에 다 첫 번째 자가 A자를 쓴 거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면 컴파일러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1컬럼부터 읽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 친구가 A자를 8컬럼에 썼습니다. 그럼 1컬럼을 첫 번째 읽었다라고 하면 어떤 글자가 나타나느냐? 아무 글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블랭크라고 부르는 거죠. 블랭크도 하나의 정정당당한 문자입니다. 첫 번째 블랭크를 읽고 블랭크 글자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A라는 글자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거지 변수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니까 아마도 블랭크를 읽으면 다음 자를 다음 컬럼을 스캐너라고 할 것입니다. 혹은 읽어드리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커저를 두 번째 컬럼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캔F를 통해서 글자를 또 읽어드립니다. 했더니 이번에도 블랭크를 또 읽는 거죠.
그러면 또 스킵하라고 하고 세 번째 자를 읽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스킵을 하다가 여덟 번째 컬럼에 오면 A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A를 읽고 나서 이제 컴파일러가 블랭크가 아닌 첫 번째 글자를 하나 썼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A자는 어떤 글자를 쓴 것일까? 컴파일러가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쓰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컴파일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은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은 그 내용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떠한 단어들을 쓰는지를 알아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제 A = B 더하기 C 세미콜론을 썼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의미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을 썼느냐? 첫 번째 A라는 변수를 하나 썼죠. 그죠? 두 번째는요. equal이라는 치환 연산자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B라는 변수를 썼고요. 네 번째는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썼습니다. 다섯 번째는 C라는 변수를 썼고요. 여섯 번째는 구분자 세미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이 지금 만약에 아까 8컬럼부터 9컬럼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라고 보지 않고 얼마든지 또 컬럼과 컬럼 사이를 띄어서도 들어가겠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컬럼 세미콜론까지를 다 읽으면 이 사람이 쓴 글자는 첫 번째 A라는 변수 썼네. 그 다음에 두 번째 equal이라는 치환 연산자 썼네. 세 번째는 B라는 변수 썼네. 네 번째는 더하기 연산자를 썼네. 다섯 번째는 C라는 변수 썼네. 여섯 번째는 세미콜론이라는 구분자를 썼네라고 알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를 읽고 어떻게 얘가 변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지만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변수라는 얘기했고요. 치환연산자, 더하기연산자 얘기했고요. 구분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긴 프로그램이 돼도 좋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짜놓고 그것들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까처럼 변수가 하나 있고 치환 연산자도 썼고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세미콜론도 썼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도 썼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for라고 쓰면 reserved word도 썼죠. 그죠? reserved word도 쓰고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20이라고 쓰면 20이라는 상수도 쓰셨네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변수, 상수, 연산자, 그 다음에 구분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served word 이해하고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다른 단어를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한 이 5가지 이외에는 여러분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 혹은 다른 언어의 프로그램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5가지 이외에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긴 프로그램을 봐도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형식 언어에서 사용하는 아까처럼 단어라는 말, 단어라고 쓰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쓰느냐? 토큰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큰이야. 여러분들은 토큰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TOKEN인데 옛날에는 버스를 탈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카드를 대거나 뭐 그런 걸 현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버스 표가 있었는데 표가 아니라 동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토큰이라고 불렀습니다. 토큰이 아까처럼 우리가 언어에서 얘기하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토큰 스트림으로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변수도 토큰, 이퀄도 토큰, 그러니까 치환연산자도 토큰, 변수도 토큰, 도하기 연산자도 토큰, 그다음에 변수도 토큰, 세미콜론도 토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토큰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토큰을 보면 5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가지요. 그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5가지 토큰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A equal B 더하기 C 세미콜론을 찍으면 첫 번째 A자를 읽고 컴파일러는 뭐냐면 얘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썼다라고 하면 5개 토큰들 중에 하나를 썼다는 거죠. 그 이외를 쓰면 어떤 건가요? 에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외를 쓰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어휘 분석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컴파일을 하면서 어휘 분석 에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휘 분석 에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에러는 다 뭐라고 불러있던가요? 신텍스 에러요. 그죠? 구문 에러요. 구문 에러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냐면 이 두 번째 단계인 구문 분석에서 발생했을 때 에러를 우리는 신텍스 에러라고 부릅니다. 문법에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러는 구문 분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휘 분석할 때도 에러가 있고 의미 분석할 때도 에러가 있고 각 항목마다 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그걸 뭐라고 주느냐? 신텍스 에러라고 주겠다고요. 자, 그런 의미는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설명을 했느냐? 통합 환경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신텍스 에러라고 뭉뚱거려서 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에러는 신텍스 에러만 있는 게 아니라 6개의 에러가 다 있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처럼 에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어휘 분석 시간에 쓸 수 있는 단어는 5개 중에 5개의 토큰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니까 처음에 A자를 읽으면 5개 중에 A는 어디에 가능성이 있을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영문자 A자를 읽고 얘는 아까처럼 변수일까? 이제 우리가 앞에 변수하고 식별자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는 변수라고 쓰지 않고 더 큰 이름인 식별자라고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식별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자를 읽고 식별자의 가능성으로 쓴 것인지, 두 번째 토큰은 연산자를 쓴 것인지, 연산자는 치환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연산자에 해당되는지. 세 번째는 상수인지, 상수는 정수형 상수인지 실수형 상수인지. A자를 읽고 나면 상수는 아니겠죠. 그죠? 자, 네 번째 딜리미터인지, 세미콜론인지, 콤마인지, 피어리어든지 이런 거 분석하랍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리저버드 워드냐라고 물어보면 A자는 리저버드 워드는 가능하죠. 리저버드 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온에서 A자로 시작을 하면 식별자일 가능성이 있죠. 시온에서는 식별자가 어떻게 돼요? 혹은 변수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첫 자는 영문자, 소문자이거나 영문자, 대문자,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A자를 내가 영문자, 대문자로 썼다라고 하면 아마도 첫 자는 식별자의 가능성 아니면 두 번째 리저버드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죠? 식별자나 리저버드 워드는 만드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A를 읽고 나면 리저버드하고 식별자는 구별한 건 다음에 설명하고요.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별자 혹은 변수를 만드는 방법, 첫 자는 영문자, 대문자, 영문자, 소문자,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대문자, 영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요 숫자 0에서 9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그놈에 해당되면 식별자는 길이가 제한이 없죠. 계속 읽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A를 읽은 다음에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 글자를 읽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equal을 읽어오는 거죠. 그죠? equal을 읽어옵니다. equal을 읽었더니 아까 영문자, 대문자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영문자, 소문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언더스코어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숫자 0에서 9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 아까 좀 식별자는 앞에 A자는 식별자의 가능성이 맞았는데 그 다음 자를 읽었더니 식별자는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앞에까지는 식별자에 맞는 글자였고 지금은 새로운 토큰을 쓰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커저를 뒤로 한 자리 뒤로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트랙트 한다고 얘기를 하고 리트랙트 하면 A자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A자를 보고 첫 번째 글자는 A라는 식별자를 썼네 이렇게 컴파일러가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를 알아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치환 연산자라고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석해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읽어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스캔앱을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equal을 읽어오겠죠.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물어봅니다. 얘가 식별자냐라고 물어봤더니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영문자, 대문자이냐 지금 읽은 글자가 영문자, 소문자이냐 언더스코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두 번째 글자는 식별자의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 다음 글자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 그 상수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수에서 상수는 실수형 상수, 정수형 상수, 문자형 상수 등이 있는데 실제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을 다 구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 시간에는 정수형 상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상수는 첫 번째 글자를 읽었을 때 0에서 9의 숫자가 해당되면 되죠. 맞으면 다음 글자를 또 읽어오라고 하고 0에서 9인지 판단할 겁니다. 계속 길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0에서 9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연산자냐고 물어볼 겁니다. 연산자는 그 언어에서 뭐뭐가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예를 들어 치환 연산자하고 사칙 연산자만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읽은 놈이 치환 연산자 이퀄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맞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치환 연산자를 썼네. 첫 번째는 식별자를 A라는 식별자 썼고요. 두 번째는 치환 연산자를 썼다는 걸 알아냅니다. 다음 글자는 다시 다음 글자를 읽으라고 하면 B자를 읽죠. 방법은 계속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판별할까요? B자는 식별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음 글자 읽어오라고 했더니 도화기를 읽어오니까 리트랙트하고 B는 식별자라고 알아낼 겁니다. 다시 다음 글자 또 읽으라고 하면 도화기를 읽죠. 식별자인지 판단했고요. 상수인지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이퀄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고요. 도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물어보는 거죠. 했더니 도하기에 해당되니까 도하기 연산자를 그 다음에 썼네. 또 그 다음 글자 C를 읽습니다. 똑같이 식별자냐고 물어보겠죠. 맞고요. 다음 글자 읽어오라 했더니 세미콜론 읽어오는 거죠. 아니라고 하니까 C가 식별자 하나를 썼네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같은 방법으로 다음 글자 읽고 세미콜론 읽는 거죠. 식별자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산자들 아까처럼 5개를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구분자로 넘어가는 거죠. 이 그램마에 사용한 구분자는 뭘까?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세미콜론하고 콤마를 사용했더라라고 하면 지금 읽은 글자가 세미콜론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너 마지막 글자는 구분자 세미콜론을 썼네. 이렇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처럼 A 이퀄 B 더하기 C 세미콜론 쓴 것을 결국은 컴파일러의 첫 번째 단계인 어휘 분석기라는 놈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토큰별로 끊어내고 첫 번째 글자가 A라는 식별자 썼네. 두 번째는 이퀄이라는 치원 연산자 썼네. 세 번째 B라는 식별자, 도학이라는 연산자, C라는 식별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구분자를 썼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까지 하는 일이 바로 어휘 분석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거기에는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휘 분석이야.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던 대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여러분들 글자를 쓴 걸 가지고 키워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써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그 방법 바로 지금처럼 어휘 분석하는 겁니다. 단어들로 써 있는 것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단어들을 쓰는 것은 예를 들어 한글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글 글자 인쇄체로 된 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기체는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첫자 읽어서 아까처럼 한글 중에 어떤 글자에 해당되는지 단어를 하나씩 분류해 내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휘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휘 분석이 끝나면 출력은 뭐가 되느냐? 토큰 스트림이 출력이 됩니다. 토큰 스트림이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끝나면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어휘 분석의 출력인 토큰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아서 구문 분석기는 구문 분석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문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C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구문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에 맞는지를 체크하라니까 C 문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때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문법을요. 자,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풀 그래마를 다 쓸 수도 있고요. 부분 그래마를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부분 그래마 혹은 내가 만든 그래마를 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어휘들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간에 이걸 하려고 하면 문법이 필요하더라는 것이고 아까 어휘 분석 끝낸 지금 얘기한 토큰들이에요. 식별자, 치환연산자, 식별자, 도학연산자, 식별자, 세미콜론 가지고 그게 어디 문법에 맞을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생성규칙이 대략 2000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줄이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 줄을 썼을 때 그 한 줄을 2000개의 생성규칙 중에 어디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글자가 있으면 맞는 문법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 너 치환문 썼네. 혹은 뭐 반복문 썼네. 뭐 입력문 썼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경우는 너 치환문 썼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치환문이란 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휘 분석에서 구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추리라는 걸 씁니다. 자료구조 시간에 추리 배우셨죠? 그 추리를 지금 어휘 분석에서 구문 분석으로 갈 때 추리를 사용합니다. 추리를 만들어서 그 추리에 문법에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혹은 문법을 체크하면서 추리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런 다음에 문법이 다 맞더라 그러면 이제까지 만들어진 추리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은 하는 일이 뭐냐? 입력을 토큰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서 잘 맞아 들어가면 출력은 바로 추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추리를 우리는 구문 추리라고도 하고요. 혹은 파스 추리라고도 합니다. 파스 추리하고 구문 추리는 다른데 제가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추리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의미 분석을 합니다. 의미 분석이란 것은 뜻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 프로그램 언어들은 형식 언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형식 언어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 언어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의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연 언어 처리할 때 제가 여기 지금 볼펜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을 넣고 이것은 산이다라고 쓰면 문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체크하면 산 아니죠? 틀렸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문 분석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의미 분석을 할 때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 언어에서는 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의미를 체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의미 분석 시간에 형식 언어에서는 주로 뭐를 하느냐? 타입을 체크합니다. 타입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예가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다가 a equal 2 더하기 3.5라고 씁니다. 2 더하기 3.5를 연산해서 a 값에 치환하라는 거죠. 그러면 C 언어에서는 그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결과가 5.5가 저장돼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2 더하기 3.5를 연산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자, 연산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나한테 5.5라는 결과를 준 거야? 라고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연산이라는 놈은 결국은 비트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라는 놈은 정수형이고 지금 3.5는 실수형이죠. 그러면 정수형을 표현할 때의 전체 바이트 수하고 실수형을 표현할 때의 바이트 수가 다르죠. 기계마다 또한 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수형은 2바이트, 실수형은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2바이트에 저장한 거하고 4바이트에 저장한 것을 비트끼리 연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연산했다고 손치더라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 타입이 틀리면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산은 언제만 가능하느냐? 데이터 타입이 같을 경우에만요. 자, 정수형 2를 2하고 정수형 3을 더하라고 하면 2바이트에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트끼리 연산이 가능하죠. 또 2.5 더하기 3.5 하라고 하면 실수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똑같죠. 그래서 비트끼리 연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타입을 체크를 해서 타입이 지금처럼 맞지 않았을 때 2 더하기 3.5를 하라고 하면 타입이 맞지 않죠. 하나는 정수형, 실수형이니까. 자, 이럴 때 아까처럼 원래 계산이 안 되니까 나는 계산을 못하겠어 라고 에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는 대표적인 언어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에서는 2 더하기 3.5를 주면 에러가 뜹니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한 것이냐?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타입이 같을 때만 연산을 허용하도록 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타입이 틀리면 에러를 그냥 연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 언어를 우리는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타입이 똑같은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론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처럼 타입이 같은 놈만 연산할 수 있는 언어는 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아까 C 언어에서는 어떻다고요? 2 더하기 3.5 입력해서 값을 준다고 했죠. 아까 연산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값을 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타입을 맞추면 되죠. 그죠? 타입을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정수형하고 실수형 연산이 있다라고 하면 타입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정수형하고 정수형 연산하라고 하던가요. 두 번째는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꿔서 실수형끼리의 연산을 하라고 하던가요. 혹시 지금처럼 정수형, 실수형 했을 때 두 가지 방법만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정수형도 문자형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수형도 문자형으로 바꾸란 다음에 문자형 연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얘기냐? 타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타입을 맞춰야 메모리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똑같아지고 그러면 비트끼리 연산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타입이 다르게 썼을 때 타입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네가 타입을 바꾼 다음에 그놈을 연산하라고 하는 놈이 바로 우리 혼합형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 두 번째는 혼합형 연산형, 지네릭 오퍼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도 아까처럼 잘 이해가 안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론 책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혼합형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타입을 체크한 다음에 타입이 맞지 않으면 에러를 내는 게 아니라 타입을 변환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입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입 컨버전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생각해서 야, 2하고 3.5 도하라고 하면 2를 2.0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만드는 사람은 그 결정에 따라 구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느냐? 언어를 정의하는 사람이요. 언어 정의는 뭐예요? 언어를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이요. 디자인한 사람은 문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C 언어를 주면 제일 처음에 C 그래마를 만든 사람이 아까처럼 타입이 틀렸을 때 연산해도 되는 언어를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는 혼합형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고요. 그러면 그때 타입을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반드시 언어 신텍스에다가 표현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나 간에 지금처럼 2 더하기 3.5가 있다고 하면 쉬운 방법으로 2를 2.0으로 바꿔서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실수형끼리의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미 분석입니다. 이때의 출력, 아까 이 앞에서의 출력은 추리였었죠. 파스 추리야. 그럼 파스 추리를 트래버설 하면서 의미 분석이 끝나면 뭐가 출력이 되느냐? 똑같이 추리가 출력이 됩니다. 추리가요. 이때 결과도 파스 추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 아마 제가 뒤에는 파스 추리, 구문 추리를 양쪽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이를 설명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 지금 컴파일러는 어휘 분석을 제일 먼저 하고 구문 분석한 다음에 의미 분석을 하는구나. 네 번째 단계는 중간 코드 생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중간 코드 생성이요. 자, 중간은 어떤 뜻이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건 소스 프로그램은 하이 레벨 랭귀지였고요. 목적 프로그램은 머신 랭귀지나 어셈블리 코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머신 코드를 생각해 보면 하이 레벨 랭귀지를 머신 코드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전체 어떤 단어들로 써 있는지 첫 번째 분석을 하고요. 문법에 맞는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맞는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코드 생성은 왜 있느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코드 생성은요. 이 중간 코드 생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자, 소스 프로그램 C어는 하나였는데요. 만약에 목적 프로그램은 이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 프로그램이었죠. 기계어는
지금 이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기계의 기계어였습니다. 지난번에 PC를 얘기를 들면 PC에 대한 기계어가 출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슈퍼컴을 설명했었죠. 슈퍼컴을 이 컴파일러에서 돌리면 슈퍼컴에 맞는 기계어가 생성이 되는 거죠. 두 기계어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해서 기계어가 예를 들어 한 10개가 있습니다. 아니, 타겟 머신이요. C 언어는 하나고 타겟 머신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어가 다 다르니까 컴파일러를 만들으라고 하면 10개의 타겟 머신에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10개의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C 언어면 C 언어에 맞는 기계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컴파일러. 두 번째 예를 들어 뭐 포트란을 썼으면 포트란 컴파일러가 또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제가 언어를 얘기했네요. 기계어. 아까처럼 PC에 맞는 기계어, 두 번째는 슈퍼컴에 맞는 기계어, 다 이렇게 10개가 다 서로 달라야 되죠. 그래서 10개의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 전체를 지금 만드는데 초창기에는 60년대에요. 초창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컴파일러가 포트란 1 컴파일러입니다. 나온 연도도 1958년도고요. 자, 그런데 이걸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이것을 오픈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컴파일러를 만들었는데 이 컴파일러를 혼자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걸리는 일일까?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혼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쭉 해봤더니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은가요?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작업의 일이양이라는 게 자기 혼자서 하면 18년 동안 프로그램을 짜야 컴파일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어렵고 큰 크기의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자, 이런 컴파일러를 10개를 지금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거기에 왼쪽에 언어가 5개 있으면 이번에는 몇 개가 돼요? 50개 컴파일러를 만들라는 거죠. 한 언어에 10개씩이니까 5개 언어가니까 50개가 되는 거죠. 하나를 만드는데 혼자서 만들면 18년이 걸리는데 50개를 만들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일이 많으니까 좀 이걸 줄여볼 수 있는, 컴파일러 개수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키였었습니다. 만드는 게 크고 어려우니까요. 이 일을 줄여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에 나온 개념이 이제 언콜이라는 개념입니다. UNCOL이요. 언콜 개념인데 언콜은 뭐냐면 지금처럼 언어가 예를 들어 M개가 있고 기계가 N개가 있으면 컴파일러는 몇 개나 필요해요? M 곱하기 N개요. 아까 언어가 5개 있고 타겟 머신이 10개 있으면 5 곱하기 10에서 50개요. 그죠? 그만큼 필요한데 중간 코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봤더니 이것들을 컴파일러 개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M 곱하기 N개가 필요했는데 얘를 M 더하기 N개만 만들면 되더라고요. 아까처럼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5개, 10개가 있으면 원래는 50개의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5 더하기 10해서 15개의 컴파일러만 만들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지? 바로 그 내용의 중간 코드 생성입니다. 자, 언어를 분석해 봤더니 아까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10개의 타겟 머신이 있는데 기계어를 만드는 부분은 지금 여기 설명하면서 기계어하고 관계 있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죠. 이 부분들은 기계어랑 관계가 없더라고요. 타겟 머신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C 언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아까 기계는 10개 있어도요. 그죠? 하나만 만들어서 다 카피해다 쓰면 되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이 목적 코드를 생성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만 10개 머신에 대해서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연결해 줄 부분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중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레벨도 아니고 로우 레벨도 아닌 중간에 사용되는 코드야. 중간 코드로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배우셨죠? 그런 코드도 다 중간 코드로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추리요. 본방 설명했던 추리도 중간 코드로 이미 사용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간 코드입니다. 하이 레벨도 아니고 로우 레벨도 아닌 중간 코드를 뒀더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M 곱하기 N개의 컴파일러 대신에 M 더하기 N개로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이유는 앞에 부분을 한 번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중간 코드 생성입니다. 중간 코드 생성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코드 최적화를 합니다. 코드를 최적화를 하는데 코드를 실행 시간이 가장 빠르게 하거나 기억 장소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 컴파일러는 여러분들 시스템에 2개의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컴파일러, 복잡한 컴파일러. 그 차이는 누구냐?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이 들어가면 복잡한 컴파일러가 되고요. 요놈이 안 들어가면 간단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로만 잘 바꿔주면 되더라 라고 하면 간단한 컴파일러 쓰면 됩니다. 이 기계어가 실행 시간이 빨라지던 기억 장소를 많이 쓰던 관계하지 않아요. 잘 번역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번역을 하되 실행 시간도 빠르게 기억 장소를 줄이게 하는 머신 코드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놈이 바로 코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최적화도 항상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어떤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행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기억 장소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제가 예를 들었던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미사일이 날라오면 대응 미사일을 쏘는 프로그래머라고 처음에 예제를 하나 들었었죠. 자, 그 사람이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이 컴파일러 만들 때 최적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최단 시간에 내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는 거였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적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복잡한 컴파일러를 불러서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실습 시간에 C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결과를 낼 때는 실행 시간을 따지지 않죠. 뭐만 봐요?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요. 그때는 최적화를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연습 시간에는 최적화된 컴파일러를 쓰지 않고 간단한 컴파일러를 쓰면 됩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게 바로 코드 최적화 부분입니다. 최적화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는 머신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BJ 코드라고 하는 놈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파일러는 6단계를 무조건 거칩니다. 그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 중간 코드 생성, 코드 최적화 생략이 가능한 단계고요. 순서로서도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놈이 컴파일러의 단계입니다. 자, 컴파일러는 그럼 아까처럼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놓으면 컴파일러는 분석과 합성 모델로 되어 있더라라고 설명하면 자, 여기에 봤더니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어휘 분석이라고 써 있네요. 요 얘기네요.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이라고 써 있네요. 요거네요.
세 번째는 의미 분석이네요. 요거고요. 네 번째는 중간 코드 생성, 제너레이션이네요. 신세시스네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네요. 신세시스네요. 코드 제너레이션, 신세시스네요. 컴파일러 6단계 중에 분석과 합성 모델로 설명하시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분석 단계는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으로 되어 있고 합성 단계는 중간 코드 생성, 코드 최적화, 코드 생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 우리는 컴파일러는 분석과 합성 모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분석 합성 모델이 아니라 전단부, 후단부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여기 제가 전단부를 끊었고요. 후단부라고 썼습니다. 아까 분석에서는 6가지였었어요. D가 합성이었고요. 자, 전단부하고 후단부는 어떤 의미냐? 기계 독립적이냐, 기계 종속적이냐를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기계는 아까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머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처럼 PC면 PC, 슈퍼컴이면 슈퍼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PC에 독립적이냐, 종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놈을 구분할 수 있더라 이거죠. 아까처럼 이 앞부분은 어떤 얘기였었어요? 타겟 머신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신의 인디펜던트 하더라고 얘기를 하겠다고요. 반면에 이 부분들은 뭘 고려해야 되느냐? 타겟 머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타겟 머신에 맞는 최적화도 가능하고 타겟 머신에 맞는 코드도 생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개의 단계를 우리는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2개의 단계를 백엔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컴파일러는 그래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것은 기계 독립적이냐, 기계 종식적이냐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설명할 때 우리는 2가지 방법, 대표적인 2가지 방법 중에 분석과 합성 방법, 전단부, 후단부로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전단부, 후단부를 많이 쓰겠다고요. 전단부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중간 코드 생성이 있고 후단부에는 코드 최적화, 코드 생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겠다고요. 자, 이것처럼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컴파일러의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갔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설명했는데요. 정말 내가 통합 환경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주든지 간에 컴파일러를 만들라고 하면 이 6단계를 다 만들어야 되는 얘기고요. 대신에 우리는 옵셔널로 이 2개의 단계는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순서도 바꾸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갔고 아까처럼 목적 프로그램이 출력을 나갑니다. 소스 프로그램 들어오면 아까처럼 이 작업들은 이제 컴파일러가 하는 작업인데 컴파일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불려오느냐? 어휘 분석기라는 놈이 불려오더라고요. 렉시컬 어널라이저라고 부르고요. 렉시컬 어널라이저는 어휘 분석기는 뭘 하느냐? 렉시컬 어널리시스 어휘 분석을 합니다. 아까처럼 어휘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소스 프로그램을 토큰별로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출력은 토큰 스트림이 출력이 됩니다. 아까 예를 든 A equal B 더하기 C 세미콜론을 썼다라고 하면 토큰 스트림은 첫 번째 식별자, 두 번째 치환 연산자, 세 번째 식별자, 네 번째 더하기 연산자, 다섯 번째 식별자, 여섯 번째 세미콜론 이렇게 오는 거겠죠. 구분자요. 그래서 그런 토큰 스트림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토큰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아서 구문 분석기, 신텍스 어널라이저라는 놈은 신텍스 어널리시스 문법을 체크한다는 뜻이었고요. 요 위에 요거 설명할게요. 자, 아까처럼 어휘 분석기가 어휘 분석을 하면 아까 여기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에러 처리는 6단계하고 모두 한계가 있고요. 어휘 분석 에러도 될 수 있고 구문 분석 에러, 의미 분석 에러,
다 에러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컴파일러는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하든 다 뭐라고 써준다고요? 구문 에러라고만 써주겠다고요. 그래서 통합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앞에서 어셈블러 할 때 첫 번째 투패스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단계에서 심볼 테이블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컴파일러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휘 분석 단계에 심볼 테이블을 만들고요. 다음 단계부터는 심볼 테이블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도 6단계하고 모두 관계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토큰 스트림이 나오면 두 번째 구문 분석이라는 의미의 구문 분석을 합니다. 자, 이때 아까처럼 이 구문 분석을 하면서 뭐를 만든다고 그랬냐면 추리를 만든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문법에 맞으면 나오는 추리는 파스 추리가 생성이 됩니다. 파스 추리는 오토마타를 배우신 분들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자, 이 파스 추리 다음에 구문 추리가 있는데 파스 추리. 자, 아까처럼 취한문 하나를 이제 추리로 만들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하나의 식을 추리에 저장하는 방법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리를 순회하는 방법 얘기를 했죠. 자, 한 줄에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가 추리로 만들어도 상당히 큰 추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 10,000라인짜리를 짰더라.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추리가 깊이가 예를 들어 한 문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깊이가 4였었는데 여기에 10,000라인을 짜면 40,000이 되는 거죠. 깊이가요. 레벨이 4만 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추리를 트래버설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요. 저장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문제는 없죠. 다 포인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찾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것들을 아까처럼 저장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다 참조를 해야 되겠는데 실제 만든 것을 참조하려고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파스 추리 중에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리를 우리는 구문 추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추리인데 정보들 중에 뒤에 단계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없애겠다고요. 그런 추리를 구문 추리야. 신텍스 추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이 끝나면 파스 추리가 출력이 됐다가 이 추리를 구문 추리로 변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구문 추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의미 분석기가 의미 분석을 하는데 타입을 체크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추리를 변형된 추리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코드 생성기라는 놈이 중간코드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중간코드를 뭘 쓸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추리 트래버설에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놈을 포스트픽스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포스트 오더로 트래버설 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포스트픽스가 나오니까 그놈을 중간코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추리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추리를 중간코드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파일러들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3어드레스 코드라는 놈을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도 3어드레스 코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간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즉 중간 언어에 맞는 신텍스로 코드가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코드 생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단어는 중간 언어, 아까처럼 포스트픽스면 포스트픽스로 표현되어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코드 최적화기,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 코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아까처럼 기능은 똑같아야 되고요. 실행 시간을 줄이거나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짜놓은 프로그램들을 다 바꿉니다. 단지 결과는 같아야 되는 조건이 붙은 거죠. 그렇지만 코드 최적화는 그런 작업을 해서 출력은 마찬가지로 중간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중간 코드에서 코드 생성기가 목적 코드를 생성하고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 기계 코드가 출력이 돼서 이것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6단계 컴파일러 단계를 어휘 분석기가 어휘 분석, 공 분석기가 공 분석, 의미 분석기가 의미 분석부터 설명을 했고, 왼쪽에는 심볼 테이블이 다 만들어지는 것부터 6단계랑 관련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러도 6단계랑 다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논리적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이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문법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코드가 바뀌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C 문법을 하나 설명했는데요. 오늘 이 문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생성규칙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생성규칙이 1번부터 11번까지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생성규칙을 따라서 이 문법에서 생성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마타를 배우신 분들은 그런 언어를 찾아냈던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문법이 주어지면 어떤 문법에서 언어를 줬을 때 이 문법에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하라고 했고요. 그걸 뭘 가지고 했어요? 유도를 가지고요. 데리베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유도를 통해서 결국은 문법에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했고 맞으면 뭘 만들었어요? 추리를 만들었죠. 아까 얘기한 파스 추리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도를 통해서 이 과정에 언어가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그래머를 가지고 그러면 생성되는 언어들은 뭐가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언어들이 생성되는 언어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11개의 생성 규칙만 가져도 엄청난 언어들이 생성이 됐고요. 무한 언어입니다. 이거. 우리 무한 집합이라는 거 했었죠. 언어는 집합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무한개를 다 생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언어를 뭘로 표현해요? 조건제시법으로 표기를 했던 것이고요.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이 그래머로부터 생성되는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를 했었냐면 이 언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타입 제로부터 타입 촘스키가 제한한 4가지 종류 중에 이 그래머는 어디에 속하는지도 체크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머를 표현하는 방법 설명했죠. 그 중에 BNF인지 Extended BNF인지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인지 Syntax Chart인지 산 문법이 주어지면 지금 설명한 그런 얘기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문법을 간단하게만 설명할 겁니다. 다 자세히는 설명 못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토마타를 듣지 않았거나 오토마타를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 그래머를 보고 생성되는 언어들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오셔야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